위기 속에서도 전 세계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결국 속절 없이 무너졌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의 마디가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사실은 같은 연속성 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의 경제 환경들 또 매크로 흐름들, 매크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서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 신한 네, 프리미어 그렇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제 프리미어가요. 네. 증권하고 은행하고 같이 하는 W 웰스 매니지먼트 브랜드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예. 고객들 컨설팅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들 궁금증 좀 오늘 해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내년을 바라보면서 시기적으로 보면 당장 이제 임박한 것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취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우리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어떤 파장이나 정책의 영향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세 가지 정책입니다. 감세가 있는 거고, 네. 관세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민에 대한 통제, 네.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기업들의 잉여 현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요. 미국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바 국채의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을 가리키겠죠. 또 하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다른 나라의 부를 갖다가 미국이 가져오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출마저 어려워지니까 성장이 더 쪼그라드는데 예. 미국의 성장이 더 강해지겠죠. 그럼 미국은 금리도 높은데 성장까지 강하면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는 케이스가 됩니다. 네. 그럼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달러를 사서 들어와야 되니까 달러 달러의 강해지고. 강세를 가리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성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요. 미국의 주식시장도 독보적으로 강한 모습, 미국의 예외주의가 나타납니다. 예. 근데 그 예외주의의 단면 중에는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성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자산시장으로 미국 자산시장으로 너무 많은 돈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자산시장의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게 2번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미국의 주식,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요. 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강해지는 미국의 일방적인 상승세,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반대편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쪽은 너무나 풍요로운데 다른 쪽은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 20년 전에 이걸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죠. 원인은 다소 다르지만 글로벌 불균형이 내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너무 힘들어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또 미국한테 여러 가지 반발성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불균형과 변동성, 이게 내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의 어떤 쏠림, 미국 강세 현상은 강화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든 달러든 강화되고 네네. 그리고 주변국들은 어려워지고 그 주변국에 우리도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고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극에 달하면 변화를 일으키듯이 큰 변동성을 어떤 방향이든 만들어낼 수 네, 있다. 반발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네. 염두에 두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통화 정책을 보면 어쨌든 경제 흐름이나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이제 금리입니다. 돈값 그렇습니다. 이자율인데 내년에 금리 올해 이제 100bp를 내렸고 미국 연준이죠. 내년에 금리 인하의 폭이나 가능성이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 부분은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네. 하고요. 이번 12월 달에 FOMC 때 거기에 대한 암시를 줬습니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번 FOMC도 되게 기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네. 성장 전망을 끌어올렸고요. 물가에 대한 전망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성장도 강하고 물가도 높으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려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 단어로 recalib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재조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미국의 경기가 어떠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미국이 너무 기준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일정 수준 되돌리는 작업, 그건 이제 리캘러브레이션, 재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든 말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잠깐 놔두고 너무 높은 걸 되돌리는 과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메리 데일리라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있거든요. 지역 연은 총재가. 예. 그분이 이제 정확하게 코멘트를 준 게 재조정 단계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너무 과도했던 게 상당 부분 되감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요. 미국의 성장과 미국의 물가 이 두 가지에 상당히 많은 집중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한동안 우리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FOMC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금리는 내려오는 거야라는 생각을 지난 한 3, 4개월 동안 했었는데 편안했던 것들이 변수로 바뀌는 상수가 변수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느리고요.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소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과도했던 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기간, 뭐 중립금리 이런 게 한 3.5% 수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몇 %다라고 얘기하기는 네네. 어려운데요. 이번에 이제 연준 위원들이 찍은 거는 평균으로는 3.0을 찍었는데 네. 고점에는 4.0이 찍혀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지난 9월 달에 점도표보다는 전체적으로는 높게 올라갔죠. 찍고 네.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난 3월, 6월, 9월, 12월 내내 그 중립금리에 대한 뷰가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지금처럼 미국 경기가 너무너무 뜨겁고 미국의 물가도 쉽사리 안 잡히게 되면은 그 중립금리에 대한 레벨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적정한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자체가 과거 레벨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라는 표현을 썼죠. 예전보다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그 가능성을 또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네. 우리 시장의 영향들 쪽으로 조금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당장 우리는 뭐 경기, 뭐 탄핵, 실적, 외국인 수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당장 원화가 너무 약해가지고요. 네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지. 오늘은 1,470원, 80원도 넘었어요. 아침에 85원이면 정말 1,500원 목전입니다. 이게 환율이라는 게 워낙 이제 여러 변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중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단기적으로는 달러로의 쏠림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이게 심리라는 게 분명히 외환 시장에도 존재를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환 당국에서도 펀더멘탈을 뒤집어 엎으려는 생각보다는 심리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를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환율이 계속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오늘 환율이 제일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1년 후, 2년 후에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당장 사죠. 담아놓으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 얘기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땡겨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되거든요. 가수요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수요가 폭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달러를 팔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굳이 지금 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가수요가 땡겨져 오면서 지금의 공급이 확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환율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뛰게 되죠. 이런 것들이 외환 시장의 쏠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외환 시장의 쏠림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은 글로벌 달러가 강해질 때입니다. 글로벌 달러가 강해진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유로권, 엔화권, 위안화권 다른 나라 통화가 다 달러 대비 약한 거죠. 그럴 때는요.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한데 우리나라 원화만 1,400원을 지키고 있다 이러면 원화가 오히려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럴 때는 물론 환율이 일방적으로 뛰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요인이지만 예.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의해서 환율이 떠밀려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약세로 그렇습니다.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예, 바로 예. 이제 원화 자체, 우리나라 컨트리 네.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뛰어 올라가는 건데요. 이틀 전부터 실제로 보면은 엔화나 유로나 아니면은 위안화 대비로도 원화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원엔 환율이 한 925원 정도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940원을 넘어서 있거든요. 이거는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원화가 약하다는 거는 국내 컨트리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환율을 뛰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수요가 폭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눌러주는 현상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외환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계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오전에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당국에서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해주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중장기적이죠. 긴 호흡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정 불안이 만약에 완화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미국 경제가 워낙에 탄탄한 모습을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게 되면은 긴 호흡에서는 완만한 달러 강세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월요일이 폐장일인데요. 네네. 오늘 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뭐 1.5% 이렇게 36포인트 밀고 내려갈 사실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뭐 오르던 떨어지던 몇 포인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원화의 약세 뭐 이런 것들을 시장이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한 한국인데 그러면 어쨌든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환율은 적정 환율은 안정되면 어느 정도가 좀 적정 환율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이제 적정 환율이 네. 애매하시다는 말씀에 네네. 대해서 네. 동의를 하는 게 네. 한은 총재 코멘트에서도요. 네. 레벨보다는 변동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네.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냐, 1,400원이냐, 1,500원이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어느 수준에서 안정이 되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적정 환율을 논할 때가 아니라 환율이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하고 거기서 좀 안정세를 보이는지를 그걸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주가 지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주가 지수가 시작할 때는 한 0.3에서 0.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환율이 뛰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금리도 뛰는 겁니다. 그럼 이러면은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과 그 다음에 원화까지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컨트리 리스크에 대한 그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그냥 위기를 뭐 조성하는 건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그렇죠.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또 현실을 인식하는 거는 필요하기 때문에요. 환율이 일단은 지금은 아직은 뭐 말씀하시는 변동폭이 줄어드는 안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약간 좀 변동성이 살아있는 확산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고요. 네. 네. 다음 트럼프 2기가 출범하게 되면 글로벌이 미치는 그런 영향이나 미국의 일방주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네. 측면에서는 지금 관세 보편적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요. 네. 물론 중국을 겨냥한 거지만 우리도 유탄을 맞을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1기 때 어쨌든 관세 부과의 그 흐름들, 네. 2기의 어쨌든 관세 정책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1기 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1기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양호하게 잘 지나간 편입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응을 해서 네. 한미 FTA 재협상은 17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18년도 초에 그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빨리 FTA 재협상을 끝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건도 굉장히 좋은 편으로 이게 양호하게 이제 끝났고요. 그때 늦게 끝난 데가 멕시코하고 EU 정도였는데 이쪽은 환율 조항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곤혹을 치렀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빠르게 협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보편 관세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보편 관세라는 건 전체를 다 10에서 20%를 때리느냐? 일단은 그 정도의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맥스로 그런 다음에 각 국가별로 어떻게 협의를 해주는지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요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그 무역 흑자가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면서 수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무역 흑자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그런 걸 인지를 그렇습니다. 시켜야겠네요, 그죠? 예, 지금 네. 그 부분이 되게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1기 때도 관세에 따른 영향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쪽으로 워낙 이제 세계적인데 1기 때도 트럼프가 사실은 막 으름장을 놨던 것만큼은 관세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분쟁을 했었을 때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8년도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때 트럼프가 사실 공약으로는 50% 관세 때린다고 했었는데 예. 세 차례에 걸쳐서 5%, 10%, 20%로 올린 다음에 중국도 강하게 위안화 절하하고 보복 관세로 나오게 되니까 네. 중간에 이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미중 무역 합의로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를 얘기했다가 20% 정도에서 합의를 하면서 끝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그 베센트라고요. 이번에 재무장관 된 예, 사람도 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20%는 맥스다.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합의를 얻어내게 된다면 그 맥스에서 얼마든지 낮춰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도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맥스의 관세율이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대응하는 법에서는 줄 것 빨리 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한미 FTA 재조정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이제 인사이트가 있네요.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또 뭐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게 우리 경제에는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 우리 성장률이 지금 탄핵 정국의 소비까지 얼어붙으면서 내년에 성장률 우리는 뭐 1%로 지금 전망치가 낮아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적어도 이제 뭐 상저하고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네. 우리나라 그 성장률이요.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지금 2.1 정도로 떨어졌죠. 낮춰지고 있고 예. 내년도 전망치도 2.2 정도에서 지금 1.9, 1.8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기 때문에요. 예. 그 추세가 전망 추세가 계속 낮아진다는 게 굉장히 큰 우려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망 추세가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소비 경기는 지난 2년여 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소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워낙에 좋아서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출 경기 자체도 방금 전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1% 후반대도요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수출이 강한 상태에서 내수 소비가 좀 돌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소비 심리가 이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너무 빠르게 위축이 되고 저도 데이터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경계감을 좀 높여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둔화되는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쪽에서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은 기업들이 어려우면 일단 투자도 좀 스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세의 불확실성도 있고요. 예. 국내의 정정 불안까지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소비랑 수출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투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조속하게 일단 이 국내적인 이슈가 좀 완화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앞서 한미 FTA 얘기해 드렸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2017년도에 우리가 빠르게 합의가 끝난 다음에 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케이스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이번에도 좀 활용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의 내년의 선택은 어떨까요? 올해 이제 금리를 우리도 늦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내린 거 보면서 일정 부분 내렸고요. 네네.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나 최근 뉴스 보면 뭐 한은이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년 한은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예. 있는데요. 다만 그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정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한은에서도 발표한 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머징 신흥국가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는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성장과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과 대외적인 이슈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대외적인 이슈가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안정이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겠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DSR 규제 같은 걸로 부동산 시장을 묶은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요. 11월 달에는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수합을 한 다음에 환율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때 1,400원에서 안정을 시켰는데 다시 튀어오르면서 지금 1,500원을 넘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요. 변동성이 잦아질 때까지 외환시장에 천천히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연중에 계속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작용하고 외환시장이 불안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때 연속적인 인하들보다는 굉장히 신중한 포인트를 잡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많이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그거보다는 덜할 것 같네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다시 바닥을 잡고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거나 우리는 정정도 불안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많이 팔았고요, 올해. 다행히 뭐 네네. 채권 시장 쪽 이런 쪽에서 매도는 많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외국인들의 한국 자본 시장에 대한 스탠스는 어떨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으로는 자금이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있어가지고 환율이 그래도 주식 채권을 다 팔면서 나가는 것보다는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싸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2018년도하고 2022년도를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거의 바닥 레벨까지 내려왔을 때는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바닥을 잘 잡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폭에 대해서도 지금보다는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물론 급등을 논한다라기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이라도 양호한 성과를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건영 단장님도 이제 매크로 주로 이제 매크로는 이제 뇌피셜보다는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로 미국의 일방주의와 그에 따른 영향, 한국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별로 뭐 좋은 얘기를 솔직히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는 사이클이 또 있는 거고요. 네네. 투자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은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 이제 지금 내수 성장이 어려운 건 맞는데요. 네. 올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잘하면 그 갱신할 수 있어요. 네. 22년도에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무역 흑자는 견조한 편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동차나 핸드셋으로 전환을 했었고 예.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미국 수출로 또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또 기민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애니멀 스피리트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희망으로 아직까지 남겨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응력. 네, 그렇습니다. 네. 늑대가 술록을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변화가 있으면 그죠? 네. 그 삼성도 그렇고 기업들의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기업가 정신, 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상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딛고 일어났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좋은 기업의 투자자들은 그런 살아남는 기업, 기업가 정신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면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땐 예. 이럴 때는 변동성이 되게 높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이 높아질 때는 안전한 자산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 안전한 자산들이 이제 외화 자산,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비어져 있다면 네. 이런 자산들을 조금 좀 같이 담아두는 전략들 일정 부분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잡아주니까요. 네. 그런 전략을 조언해 드립니다. 네, 2025년 새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핵심 지표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은 오셨는데요.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핵심을 꼭꼭 짚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